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김영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나름대로 평탄했고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서로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조용히 배려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디 가겠습니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직장을 옮기지 않고 35년을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술자리에 자주 나가는 편도 아니어서 퇴근하면 고등학생처럼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만 60세에 청년 퇴직을 하고 이제는 저와 함께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혼잣말을 자주 하던 남편도 이제는 매일 아침 커피 내리고 저와 함께 동네 산책하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살림은 제가 해왔지만 퇴직 후엔 남편이 반찬도 자주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가 짜서 제가 투덜거렸더니 남편이 내일은 싱겁게 할게 하며 웃던 모습,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평생 같이 산 부부의 정다운 풍경 같았죠. 저희는 비교적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딱 평범한 노후를 살았습니다. 남편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그걸로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 조심스레 챙겨가며 살았어요. 아이들은 둘 다 멀리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가끔 명절이나 기념일에나 얼굴을 볼 뿐, 저희 부부는 거의 둘이서만 지냈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남편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고요했던 하루가 갑자기 무너진 날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하루. 그날 남편은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퇴직 후에도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사람이라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래, 점심은 밖에서 먹고 와요 라고 말하며 배웅했습니다. 저는 점심 준비를 하며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 방법도 모르는 컴퓨터를 켜서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기도 하고 밀린 빨래도 정리하면서요. 그런데 그 평온한 낮 시간,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요즘은 집 전화로 오는 연락이 거의 없어서 회원가입 스팸이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남자의 쉰 목소리, 아주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김영희 씨 맞지?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는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지금 우리한테 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있다는 건지. 그러자 남자는 말끝을 끊어 치며 말했습니다. 납치했다. 3억을 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심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손끝까지 떨려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을 왜? 그러자 남자는
제 말을 자르는 듯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만 물어. 돈 보내면 살려줄게. 안 보내면 죽는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듯 너무나 익숙한 듯한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그러자 남자는 욕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돈 준비해. 저는 너무 놀라 급히 핸드폰으로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리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늘 전화를 잘 받던 남편이 왜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을까? 평소라면 왜 하며 짧게라도 받는 사람인데. 그러자 제 머릿속에서 아까 들린 신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남편이 맞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은 덜덜 떨리고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3억을 보내면 남편을 살려주나요? 남자는 즉시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제 전 재산을 그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발 여보만 살려주세요. 제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확인됐다. 남편은 곧 풀어줄게.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린 채 식탁 위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야.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남편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럼 괜찮지.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있는데. 근데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남편이 납치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신음소리도 전부 조작된 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까 그 남자의 말투, 목소리, 송금 후 바로 전화 끊던 행동들, 전부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우리 노후의 전부였던 3억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걸. 저는 그날 헛둘헛둘 숨도 못 쉬며 온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고 손은 식지 않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저는 그날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드라마 보다가 괜히 눈물이 나서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의아해하면서도 영희야, 당신이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속상한 일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조차도 죄책감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퇴직 후엔 더 알뜰하게, 조심스럽게 가게 운영을 도와왔죠.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없는 사이 내가 3억을 홀랑 사기당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혹시라도 남편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집을 나서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번호표를 쥔 채 기다리는 동안 제 손등이 계속 떨리더군요. 형사 앞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을 납치했다는 전화가 왔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3억을 보냈습니다. 형사는 한참 동안 제 말을 아무 표정 없이 듣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 기억하십니까? 저는 떨며 메모한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잠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번호, 중국에서 생성된 가상번호입니다. 그리고 송금 계좌는 대포 통장입니다.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제 돈은?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출이 끝났을 거예요. 범인 잡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힘이 빠져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런 범죄에 속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협하는 방식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 했지만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서 문을 나서며 혼자서 계속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이 일을 남편한테 어떻게 말하지?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갔는데 그 후 며칠간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한두 시간씩 끊겨 자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 해온 이웃 동생 최미정. 미정은 저보다 7살 어린 동생으로 제가 이사 온 첫날부터 챙겨줬던 사람이었어요. 명절에 반찬 나눠 먹고 아픈 날엔 죽 끓여주며 말 그대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나 큰일 났다. 전화기 너머로 미정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래요? 저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3억 다 보내버렸어.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움직이지 말아요. 미정은 10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안 다쳤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 미정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범죄 진짜 많아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꼭 잡히게 돼 있어요. 경찰이 다 찾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정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불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언니, 혹시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 계좌번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언니 남편은 혹시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언니, 혹시 자녀들한테는 말했어요? 경찰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 며칠은 이해했습니다. 저를 너무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정의 질문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마치 조사하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제가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순간 미정의 얼굴이 딱 굳는 걸 봤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이 아니라 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렇게 굳었지?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설마 미정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0년을 같이 지낸 사람인데.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느낀 그 작은 의심이 결국 진실을 밝혀주는 씨앗이 될 줄은. 그 후 저는 미정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찰서 다녀왔다고 말하자 표정이 굳었던 점, 계좌번호를 집요하게 물었던 점, 남편 스케줄을 유난히 잘 알고 있던 점, 보이스피싱 당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 유독 자세히 묻던 점,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정말 미정이가.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정의 행동을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에게 너 보이스피싱범 아니냐라고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부터 걸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언니, 힘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며 다정하게 말하던 사람이 제가 혹시 경찰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묻자 순간 입술을 꽉 다물더니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언니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듣고도 애써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또 하루는 미정이 갑자기 제가 보이스피싱 당한 시간대에 대해 너무 세밀하게 묻는 겁니다. 언니, 혹시 그 전화 몇 시쯤 받았어요? 남편이랑 통화해 본 건 몇 시쯤이고?
저는 순간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땐 그냥 대답했습니다. 한두 시쯤이었나? 남편한테 전화한 건 3시 조금 전이고, 그러자 미정은 제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시간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날카롭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언니, 지금 뭐 해요? 커피나 좀 마실까 해서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평소처럼 그래, 와, 하고 집에 들였습니다. 둘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번호 형식이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걸려온 번호와 거의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영일령도 아닌 지역번호도 아닌 특유의 인터넷 전화 패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미정아, 전화와. 미정은 그 순간 불에 데인 듯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스팸.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이 와서 언니도 조심해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 미정이가. 하지만 그냥 한 번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 선물로 사온 작은 홈 CCTV가 있었는데 남편이 반려견 대신 집안 비어 있을 때 혹시 모를 도난 방지를 위해 달아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괜히 불안해서 그날 새벽 잠도 안 와 CCTV 녹화본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정이 우리 집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희 집 금융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정은 얼굴에 긴장감 가득한 표정으로 서랍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뒤 그대로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은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 서랍을? 왜 금융 서류가 있는 그 서랍을? 저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메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섬뜩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내 남편의 모임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전화를 잘 안 받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 3억이라는 금액도 내가 가진 돈의 최대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계좌번호를 집요하게 물어봤다. 경찰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었다. 방금 내 금융 서류를 보고 갔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며 납치범 목소리에 겹쳐 미정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을 흉내낸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오한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제 설명을 차분히 듣더니 갑자기 묻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은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정, 내 20년 지기 동생,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의심 신고도 몇 번 있었고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그 아이가 왜?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그날 내 서랍을 열어본 이유, 그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우연히 보이스피싱범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사람, 내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우리 부부의 재정 상태까지 알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납치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전 재산을 빼앗은 범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씨, 오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또 다른 대포 통장에서 인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한 계좌는 이미 비어 있었으니까요. 형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분이 보낸 3억은 이미 인출이 끝났지만 같은 조직이 사용하던 연속된 계좌들 중 하나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계좌 주변 CCTV와 동선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최미정 씨가 해당 ATM 주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고는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미정이었습니다. 머리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깊게 썼지만 20년을 함께한 제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눈빛, 몸짓, 걸음걸이, 전부 미정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미정이에요. 그제야 형사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즉시 체포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경찰은 미정이 또 다른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러 나온 자리에서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제가 보낸 돈은 이미 사라졌지만 미정이 동일 조직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던 결정적 장면이 경찰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이제 더는 미정이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최미정, 새벽 5시 40분경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이 턱 막힌 듯 멈췄습니다. 미정은 체포될 때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했어? 언니가 신고했지? 언니가 나를 팔았어? 그 말을 듣던 순간 너무 서러웠습니다. 잘못한 건 미정인데 왜 제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지만 형사는 말했습니다. 범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동요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붙잡으며 겨우 마음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은 이미 보이스피싱 브로커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노인 대상 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저희 부부의 재정 상태를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파악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모임 스케줄까지 미리 확인해 둔 상태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분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이유는 피해자분의 성격 때문입니다. 네. 제 성격이요? 네. 남편에게 말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 혼자 판단하는 성향,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가 피해자분을 심리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 저는 그 말을 듣자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정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 도움, 관심, 그 모든 게 저를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나는 20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살았던 걸까? 그 사실이 너무나 쓰렸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서 법정 뒤편에서 들어오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고개는 숙여 있었지만 표정은 떳떳한 듯 오히려 제가 배신한 사람처럼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영희 씨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미정은 말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했어요. 언니는 돈 많잖아요. 3억 정도면 언니도 그럭저럭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들을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다. 동생처럼 아꼈다. 근데 넌 내 남편 목숨을 가지고 장난쳤어. 우리 노후를 무너뜨렸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순간 미정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금세 도발적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미정, 특수공갈,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합니다. 6년, 숫자 하나가 제 무거운 가슴을 조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것과 돈을 되찾은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영희야, 뭐 먹고 싶어? 오늘 당신 얼굴 좀 피곤해 보이네. 저는 남편 앞에 앉아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보, 나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고 순간 화도 냈습니다.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은 결국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당신 잘못 아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당신이 무서워서 말 못한 것도 나 알아. 그 말에 저는 결국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만약 돈을 못 찾았더라도 돈은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내가 더 못 살았을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속 돌덩이가 우두둑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 전화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서류는 꼼꼼히 읽고 모르는 번호는 절대 확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20년을 함께한 사람도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정말 꼭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로 혼자 믿지 마세요.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야기, 제가 다시 걸어가기 위한 힘을 찾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